자, 이 정도면 생활비로 넉넉할 거야. 여보,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. 당신이 너무 위험하잖아. 괜찮아. 이제야 가장 노릇 좀 하는 것 같구만. 나 깜빵 있는 동안 당신 고생 많았지? 이제 나만 믿어. 여보, 우리 그냥 조용한 데로 떠나서 우리끼리 살자. 그 사람들, 그 나쁜 사람들이 당신 할 거지라도 하면. 걱정하지 마. 정부에서 지켜주는데 뭐. 방송 출연은 가족의 생계를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던 것이다. 그가 이런 결심을 하기까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였다. 출소 후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한 그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. 결국 극단적인 결심까지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한영은 어딘가로 한 통의 전화를 거는데 저기 사모님 좀 부탁드립니다. 그랬다. 그가 전화를 건 곳은 바로 이모 성예림과 어머니가 함께 살던 모스크바의 집이었다. 도청의 위험을 무릅쓰고 13년 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.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. 여보세요? 네. 사모님 좀 부탁드려요. 동무는 누구예요? 동무 세라요. 네, 저 이모 저 사모님 조카예요.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이 정남이 이모 아니세요? 우린 그런 거 모르는데요.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럼? 엄마야? 엄마야? 엄마나 일러야. 엄마 아프나? 엄마. 엄마 나 절대 엄마 배신한 거 아니야. 전화번호를 하나 더 줄게. 그리고 그렇고 내 방 전화야. 그럼 그 다시 거기로 할까? 줄게. 어머니와 눈물과 회원이 섞인 통화를 한 뒤 그는 다시 한번 삶의 의지를 불태우게 된다. 그것이 바로 방송 출연과 책 출간이었다. 모든 것을 잃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한 가지, 북한의 로열 패밀리였던 자신의 신분을 세상에 팔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제 그만하십시오.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지 않습니까? 안기부에서 뭐라고 하든지 저는 계속 할 겁니다. 우리가 14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지켜온 비밀입니까? 얼굴도 이름도 다 바꾸고 죽은 듯 지냈기 때문에 지금 안전하게 살아있는 겁니다. 그걸 아시는 분이 지금 저한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? 그냥 살아있는 것보다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. 가장 노릇 똑바로 하면서. 좋습니다. 그러시다면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. 상관없습니다. 제가 뭐 제 스스로 못 지키겠습니까? 비켜주시죠. 그렇게 안기부의 보호마저도 거절한 채 이한영은 방송 활동을 이어나간다.
그리고 얼마 뒤 1997년 2월 13일 황장엽의 망명 기사가 국내외 언론에 대서특필된다. 그런데 그 기사를 본 한영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. 여보, 당장 저가로 가. 왜요? 갑자기. 이럴 시간이 없어. 당장 가 빨리. 수인이 데리고 어서. 알겠어요. 당분간 절대로 바깥에 나가지 마.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삐삐도 치지 마. 삐삐 번호도 바꿀 거야. 내가 전화하는 것만 받아. 알았지? 네. 당신도 조심해요. 수인아, 엄마 말 잘 듣고 밥 잘 먹고 잘 지내야 돼? 응. 우리 수인이 아빠가 한번 안아보자. 어서 가. 네. 수인아, 가자. 그렇게 가족은 생이별을 하게 되는데 여보세요. 여보. 그날 밤 걸려온 한영의 전화. 별일 없지? 네. 잘 있어요. 여보,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? 나 죽을지도 몰라. 여보.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. 정혜야, 나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. 그러니까 우리 수인이 잘 부탁해. 여보. 제발.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. 여보. 너무 조심해. 제발. 그것이 정혜가 남편과 나눈 마지막 통화였다. 그리고 이틀 뒤
불길한 예감은 들리지 않았다. 그들은 바로 이한영을 제거하러 온 사람이었다. 그러니까 지도자 동지가 주는 밥 먹고 얌전히 살았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? 네, 여기는 지난 2월 15일 밤 9시 50분경 방송인이자 작가인 이한영 씨가 자택 앞에서 권총 2발을 맞고 사망한 사건 현장입니다. 수도권의 민간 아파트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. 여보, 엄마 왜 울어? 여보. 그렇게 그는 세상을 뜨고 말다. 그런데 이한영, 그가 죽은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? 어떻게 이틀 전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일까? 그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불안에 떨었던 것은 황장엽의 망명 소식을 알게 된 직후부터였다. 황장엽과 이한영의 죽음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? 황장엽은 북한 최고의 수뇌부였다. 그런 인물이 망명했을 때 김정일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이한영은 김정일이 반드시 보복성 살인을 할 것이라 예상했고 그대로 적중했던 것이다.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이 북한에서 망명을 해서 우리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피신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기 위한 이 북한의 대남 공작 차원의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한영이 피살된 또 다른 이유는 결국 김정일에 관해 너무 많은 사실을 밝힌 것이 독이 되었던 것이었다. 6개월 후 경찰은 이한영 살해 사건은 북한 공작원의 소행으로 공식 발표했다. 이한영의 몸에 남아있던 총알이 북한 공작원들이 주로 사용하던 것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. 그러나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은 채 사건은 종결된다. 이한영 씨의 그 머리에 남아있던 탄피와 엘리베이터 밑에 있던 그 탄흔, 그리고 점퍼에 박혀있던 탄알 하나가 이제 간접적인 증거로 남은 거죠. 북한의 그 공작원들이 주로 쓰는 벨기에제 브라우닝 22구경 권총이라는 것은 현장에 남아있던 유류품으로 확인이 된 거고요. 그 다음에 안기부에서 검거한 부부 간첩단 사건에 2명의 그 간첩 용의자의 진술에서 나온 것이죠. 그 사람들의 진술을 보면 최순호라는 간첩이 이 사건을 저지르고 북한에 한 달 후에 월북을 해서 영웅칭호를 받고 또 다시 성형수술을 받고 다음에 난파될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. 북에서 온 제 남편은 대한민국 정부가 조금만 더 보호해줬어도 그렇게 허망하게 가진 않았을 거라고요. 그리고 2008년 이한영 피살 사건은 국가의 60%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최종 판결된다.